신임철이고요. 저는 오늘 그 행동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 고객의 심리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요. 저는 사실 그 학자이면서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운 이론들을 현실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논문으로 쓰고 이런 걸 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이고요. 저는 원래 현대카드, 삼성카드, 우리은행 같은 주로 금융 대기업에서 전략이나 마케팅 업무를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에듀테크 스타트업인 그 리드에서 부사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중고차 매물 공유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고차 매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클라이언트가 헤이딜러나 KB 차차차 이런 금융 회사들이 저희 클라이언트입니다. 원래는 거의 망한 회사였는데 완전 자본 잠식에 영업 손실 70%였는데 제가 행동 경제학 기반의 경영으로 10개월 만에 턴어라운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공부를 여러 개를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고대 정외과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했고요. 그리고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MBA를 하고 그다음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M&A를 공부한 다음에 성균관대에서 행동경제학으로 마케팅 박사를 받았어요. 제가 행동경제학을 제일 처음 공부하게 된 거는 2006년에 예일에서 공부할 때 그 로버트 칠러 교수님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인데 그분한테서 이제 행동경제학을 배웠고 그 이후로 계속 행동경제학을 공부해서 이제 박사까지 받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행동경제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모지 같은 영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책을 2권 썼는데 한 권은 처음 만나는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은 처음 만나는 금융공학, 파이낸스 책인데 2권 다 좀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 입문서로서 확실히 포지셔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기업을 경영하는 거 외에 그 한국제도경제학회라는 우리나라 경제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행동경제학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이런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우선 행동경제학이 무엇인지 간단히 행동경제학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고객의 심리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주제들, 행동경제학에서 나오는 새로운 주제들 얘기를 하고 이제 강연을 마무리할 건데요. 제 강연은 그 한 30% 정도는 약간 아카데믹한 부분이 있고요. 70%는 좀 프랙티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다른 강연들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행동경제학이 뭐냐? 행동경제학이라는 단어,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행동경제학의 개념이 뭐냐? 정의가 뭐냐? 그 넛지를 쓴 리차드 탈러 또는 리차드 세일러라고도 하고죠.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 논문에서 행동경제학을 여러 번 정의를 해요. 근데 가장 간단한 정의는 뭐냐면 심리학 플러스 경제학이에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인간 심리의 관점에서 인간의 경제적 선택 또는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행동경제학이에요. 그래서 행동경제학 책을 읽다 보면은 인간의 심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게 행동경제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것도 약간 아카데믹한 얘기인데 행동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류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제한되고 불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심리,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인간의 심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이 경제와 시장의 작동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요게 이제 행동경제학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행동경제학 책을 읽다 보면은 뭐 실험, 서베이, 뭐 관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어떤 실험을 했더니 그래서 원래 주류경제학에서는 이런 실험이나 관찰, 뭐 인터뷰, 실험, 뭐 저 서베이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행동경제학은 주로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가설을 검증해요. 근데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고객 행동 데이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해서 행동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행동경제학이 왜 중요하냐? 이 페이지까지가 약간 아카데믹한 부분입니다. 네. 행동경제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행동경제학이 설명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행동경제학을 자기 실무에 적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케터들도 있고 정치학자들도 있고 경제학자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심지어 행정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원래 행동경제학은 경제학의 영역에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의 현상을 설명하는 일에 주로 집중했어요. 그런데 리차드 탈러, 그 럿지 쓰신 분 있죠? 그분이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경제학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연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 소비자 심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그분이 마케팅 저널에 논문들을 막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케터들이 또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마케팅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영향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제 파이낸스 영역에서 금융시장이죠.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투자,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우리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행동재무학, 거기도 이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정치학, 정치현상, 투표 행위를 연구하는 데도 행동경제학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어떤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행동경제학이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이 자리에 서서 행동경제학을 강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 두 번째에서는 제가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고객의 심리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행동경제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35분 강연으로 제가 행동경제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 5가지의 행동경제학 개념을 활용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객 심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동경제학이 다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건데 제가 오늘 강연은 전체 행동경제학의 1%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매몰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매몰 비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사회 수업 시간에도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때 뭐 경제 원론이나 경제학 개론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매몰 비용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미 지출이 돼서 회수할 수가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매몰 비용은 경제적 선택을 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무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매몰 비용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몰 비용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거고 그게 우리의 경제적 선택뿐만 아니라 소비자 행동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무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손을 들어주세요. 공짜로 공연 티켓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연장에 갔는데 공연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자, 그래도 공연을 끝까지 볼 건가요? 나는 공연을 끝까지 보겠다.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나오겠다. 그렇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러면 자 이제 비슷한 질문이에요. 잘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공짜로 받은 티켓이 아니라 내가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티켓을.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저한테 발생했던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거는 15만 원짜리 공연이었어요. S석인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재밌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중간에 나오지 못하고 끝까지 봤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끝까지 보실 건가요? 아, 역시 냉혈한들이십니다. 아니죠. 그죠? 그러면 중간에 나오겠다. 아,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저와 비슷하게 끝까지 보게 되죠. 근데 이게 끝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짜로 받았을 때는 매몰 비용이 0원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도 투자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없으면 나오는 거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나오고 싶은데 나오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을 버린다는 심리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간만 날린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없는 공연을 끝까지 봤고 그 고통 플러스 그 시간도 날린 거잖아요. 살아서 우리가 매우 합리적인 이콘이라면 사실 중간에 우리가 뭐 공짜로 받았던 10만 원에 샀던 재미없으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는 굉장히 많아요. 오래 사귄 연인들이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그죠? 그렇잖아요. 자꾸 옛날 생각 나는 거죠. 뭐 주고받았던 선물 뭐 이런 거. 황혼이혼이 어려운 이유. 저희 요새 부모님들이 황혼이혼 하시려는데 어때요? 뭐 자식도 결혼시켜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죠? 못하는 이유, 정들고 뭐. 그리고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배달 음식 시키면 제가 저희 집에서 하는 일인데 배달 음식 남았을 때 먹어 치우는 역할. 아깝잖아. 우리 와이프 계속 그러거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 버리지 못해요. 이 또한 매몰 비용이고, 그 다음에 기업이 보면은 경쟁력이 분명히 없는 브랜드예요. 돈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래된 브랜드, 예전에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어. 회사 사람들은 그걸 정리해야 된다는 거를. 하지만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광고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여기 혹시라도 뭐 저작권 이슈가 생길까 봐 저작권 이슈가 전혀 없는 것들만 엄선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모 은행 광고인데, 자, 함께한 60년, 함께할 60년.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함께할 60년은 과거에 함께한 60년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이런 광고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 이런 광고 카피를 엄청 많이 봐요. 그죠? 그렇죠? 심지어 우리 회사 엘리베이터에 타이슨크루프 그 엘리베이터 광고에 뭐가 있냐면 함께한 150년, 함께할 150년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해방된 이후보다 더 오래된 그런 기관인데 좋은 광고죠,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아깝잖아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매몰 비용 오류에 빠졌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아니, 자신감이 도대체 무슨 경제와 소비자 선택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자신감이라는 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 과한 거예요. 또는 내가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의 운에 대한 확신, 이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자신감 때문에 발생하는 비합리적 선택인데, 자신감이 너무 강한 거를 이제 과신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편향들을 과신 편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신 편향이 과하면 통제 편향 착각이 생겨요.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런 환상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우리의 선택에. 주식 투자자들이 있어요. MIT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과신 편향이 가장 클까, 셀까 했더니 40대 중반 이상의 결혼한 남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식 투자 결과를 봤다고 했더니 실적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본인이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신, 스스로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과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내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 편향 착각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에 뭐 다 관여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제일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론이 정말 있어요.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핵심이 그거예요. 무식하면 어때요?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조그마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는 학교에서는 어때요? 조그마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죠. 제일 자신감이 넘치고 제일 확신에 차니까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조그마한 사람들이 우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거죠. 야나두 광고가 있죠. 저는 매우 좋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완전히 저격하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사실 우리 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매를 하는 거죠. 좋은 광고예요. 네. 우리가 여기 카지노 해보신 분 계세요? 그렇죠. 카지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카지노가 별로 없지만 라스베가스나 뭐 마카오가 카지노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카지노 광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럭이에요, 럭. 행운. 아까 우리가 자신감을 정의할 때 어땠어요? 자신의 운에 대한 확신. 나는 운이 좋아. 그죠? 나는 운이 좋기 때문에 내가 카지노를 하면 무조건 딸 거야. 그래서 카지노 광고에는 이 행운, 럭.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다양해요. win your luck, push your luck 되게 많아요. 제가 그 영종도에 가면은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복합 리조트가 있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가면은 그 초호화 호텔, 그다음에 내국인은 못 들어가지만 엄청 큰 카지노가 있고, 그다음에 뭐 테마파크도 있고, 그다음에 엄청 큰 스파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임원을 했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블랙핑크랑 광고도 찍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카지노 고객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고객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논문을 썼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너무 나간 거죠. 그래서 봤더니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감이 강할수록 베팅 금액이 크고 게임 시간이 길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까 그 광고 있죠. 제가 이거를 학문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신감에 소구해야 된다. 그래서 왜 카지노 회사가 광고를 만들 때 이런 럭 이거를 넣는지를 제가 학문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사실. 그죠? 자, 세 번째는 이용 가능성 편향이라는 거예요. 이용 가능성 편향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렇게 받아쓰고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례를 가지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최근에 그런 사건을 뭐 뉴스에서 봤거나, 또는 내가 그런 경험을 했거나, 또는 매우 인상적인 어떤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면 그거는 비합리적일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이제 이용 가능성 편향인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 이게 이용 가능성 편향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건데요. 이거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인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 리차드 탈러가 실제로 이용 가능성 편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논문에서. 미국의 총기 사망 사건이 많잖아요. 근데 총기 살인이 많을지 또는 총기 자살이 많을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인들은 총기 살인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팩트는 뭐냐? 총기 자살이 1.3배 이상이 많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리차드 탈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론에서 총기 자살보다 총기 살인을 더 비중 있게, 더 자극적으로, 더 자주 다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왜곡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용 가능성 편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케팅 교과서에 보면은 브랜드 회상률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아주 학문적인 용어긴 한데, 근데 이게 뭐냐면 소비자의 마음속에 어떤 특정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마음속에 시장 점유율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뭐 브랜드 인지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 이면에 있는 어떤 이론적인 이제 백그라운드가 브랜드 회상률인데, 사실 이용 가능성 편향을 곰곰이 생각하면 브랜드 회상률이랑 똑같아요. 뭔가를 딱 듣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브랜드, 그죠? 이용 가능성 편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마케터 분들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미 유명한 브랜드인데 왜 자꾸 광고를 할까? 그죠? 여기에 바로 이용 가능성 편향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광고를 할까요? 이유는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에요. 두려움인 거죠.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도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잊혀져요.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콜라 그러면 코카콜라가 딱 떠오르죠. 근데 코카콜라는 매우 유명하고 전 세계인이 다 한데도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왜?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잊혀진다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절대로 딱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이용 가능성 편향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브랜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 브랜드도 광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프레임이란 용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도대체 프레임이라는 게 뭐야? 프레임은 어떤 현상,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느냐. 요게 이제 프레임이라는 건데 그런 프레임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프레이밍 효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나 판단도 달라진다. 요게 이제 프레이밍 효과예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이제 예를 들 거예요. 이게 최규섭 작가의 송곳이라는 웹툰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그렇죠? 내 위치가 바뀌면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내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부자일 때 보는 어떤 상황과 내가 가난해졌을 때 보는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사실 팩트는 바뀐 게 없어요. 우린 동일한 걸 보고 있는데 단지 보는 위치, 보는 관점만 달라진 거죠. 이게 이제 프레이밍 효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프레이밍 효과라는 건 과연 그런 위치, 공간 이런 거에서만 일어나나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프레이밍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홍상수 감독의 영화예요, 그죠?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맞았지. 그때는 다 그렇게 했잖아.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시간의 프레이밍 효과라는 거죠. 똑같은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과거와 현재로. 근데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현상이지만 보는 시점, 그러니까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의 프레이밍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이게 옳았다고 해서 추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어때요? 틀린 거지. 근데 그건 상황이 바뀌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 관점이 바뀌는 경우는 뭐냐면 윗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일식집에 가면은 이런 메뉴를 자주 봐요. 자, 여러분들 손님을 데리고 갔어. 그러면 자, 나는 A를 선택하겠다. 없으시군요. B를 선택하겠다. 역시. C는 없으시군요. 그죠? 약간 부끄러울 수 있죠. 손님 데리고 갔는데 좀 싼 거 시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B를 시켜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극단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극단 회피 심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메뉴판의 프레임을 이렇게 짠 거죠. 아마도 이 일식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B 코스가 가장 수익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장님은 어때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성공한 것이, 그죠?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판 거잖아요. 이건 이따가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제 군중 심리와 집단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군중 심리와 집단 행동은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인류를 망칠 수도 있어요. 군중 심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나 결정을 따라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능하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편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어떤 걸 사러 몰려가.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저건 좋은 걸 거야. 저건 옳은 결정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중심리가 우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그 세스 고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것이 마케팅이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 그 책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관객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려면 최소 몇 명이 먼저 기립박수를 쳐야 할까요? 자, 테드 강연은 몇 명일까요? 기억나세요? 3명이래요. 3명. 3의 법칙. 우리가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3명이 같은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팀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돼요? 3명만 확보하면 그런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변화의 시도나 혁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3명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 3명의 중요성을 모를 경우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3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세스 고든이 이제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은 과연 몇 명이 먼저 기립박수를 쳐야지 다 기립박수를 칠까 봤어요. 근데 이거는 한 몇 명쯤 될까요? 이건 15명이래요. 그러니까 좀 홀이 크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군중 심리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인 거죠. 자, 아까 본 똑같은 메뉴판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 정말 대단한 사장님이에요. 저는 이 사장님이 정말 마케팅 천재야. 보면 어떻게 해요? 파란색, 아까 파란색 글씨가 안 보였죠, 그죠? 10만 명이 선택한 스테디셀러 메뉴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메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안심을 주는 거죠. 이미 10만 명이 검증한 메뉴니까, 야, 이거는 얄짤없이 정말 훌륭한 선택이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B 코스 메뉴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어떤 소비자와의 크고 작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잘 발견하고 그 이면에 아, 이건 행동 경제적인 어떤 개념이 작용을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회사에서 마케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군중심리를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오픈런 뱅크런을 떠올린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사실 오픈런 뱅크런은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군중심리가 그 이면에 있는 거죠. 군중심리는 심리요, 뭐 마케팅 책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군중심리를 유발하기 위해서 손님인 척 하는 사람들을 뭐 줄을 세워라. 그죠? 근데 실제로 그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제가 지하철 환승역에서 아주 재밌는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가짜 명품 백을 파는 노점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루는 그걸 보다가 유심히 관찰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가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안 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봤어요. 관찰을 했는데 이제 환승객이 쫙 지나가고 이제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아주머니 2분이랑 그 사장님 아저씨가 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주머니 2분이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손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짜고서 군중심리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손님들이 또 환승객들이 후룩 지나가니까 그 아줌마 둘이서 물건을 막 고르는 신용을 하면서 막 가격도 물어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구경하고 물건을 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백화점의 오픈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제 생각에는 고용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혹시 백화점에서 오신 분 없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잖아요. 파산한 이유가 뱅크런 때문인 거죠. 뱅크런. 사람들이 막 현금 ATM기 앞에 가가지고 현금 막 찾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니까 뱅크런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군중심리라는 게 제일 무시무시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냐면 실제로 금융위기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금융위기가.
우리가 얼마 전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완전히 아작났었거든요. 사실 본질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불안한 심리, 그래서 채권 시장이 완전히 마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금융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융심리라는 게, 그리고 이제 버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버블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 그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야, 좋은 주식 있냐? 라고 물으면 어때요? 그때는 주식을 정리해야 될 때예요. 이미 다 살 사람이 샀다는 거죠. 그게 왜냐? 옆집 할머니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이제 거의 다 끝까지 왔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제들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는 편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활용해야 되는 심리적 편향들인 거죠. 그렇잖아요. 고객들을 많이 사게,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확증 편향과 브랜드 로열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예요.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 고객이나 로열티를 가지게 되면은 재구매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비를 합리화시키죠. 그 브랜드를 계속 사는 거를. 그래서 확증 편향, 그죠? 자기의 선택을, 결정을 계속 합리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뷰익 자동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확증 편향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브랜드 로열티가 실제로 구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더니, 소위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새 차를 구입하더라. 근데 그 이면에 확증 편향, 자기가 오랫동안 뷰익 자동차를 구매했던 그런 결정들을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귀차니즘,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걸 웨이버링이라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귀찮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계속 비합리적이거나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반품이 귀찮아. 뭐 마음에 안 들어. 반품 귀찮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의 투자가 실패하는 이유도 이제 이런 행동 경제학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까 말한 군중 심리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행동 경제학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 손실 효과니, 뭐 처분 효과니, 손실 회피니, 처분 효과니,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정, 그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실 공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 공정이 도대체 인간의 선택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라고 하지만 공정이 실제로 우리의 선택에 엄청 큰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 미국에서 엄청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물품의 가격들이 다 올라간 거죠. 그래서 홈디포에서 합판을 파는데, 원래 이거를 이제 100불에 팔아야 되는데 50불에 팔던 거를 100불에 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 홍수라는 불운을 활용해서 니네가 합판 가격을 2배로 올린다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프라이싱을 그냥 $50로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마케팅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프라이싱을 했다가는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행동 거시경제학, 이거는 뭐 실업, 인플레이션, 뭐 환율,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것들에 인간의 심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행동 정치경제학이라는 거는 정치적 선택,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뭐 투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한 선거, 이때 인간의 심리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행동경제학에 확장되고 있는 연구 범위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행동경제학이란 무엇이고, 그거의 주요 개념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고객의 심리와 그다음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동경제학이란 인간 심리의 관점에서 인간의 경제적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오늘 우리가 알아본 거는 매몰 비용, 자신감, 이용 가능성 편향, 프레이밍 효과, 군중 심리, 이 5개밖에 안 돼요.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행동경제학의 내용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혹시라도 행동경제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 내가 이거 마케팅에 더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 책 처음 만난 행동경제학, 이게 한때 베스트셀러였는데 요즘 스테디셀러로 좀 내려왔긴 했는데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쉽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행동경제학으로 연구한 사람이 쓴 거의 유일한 책이에요. 그래서 번역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헷갈리게 하셨다면 이 책은 그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월 서울경제의 신임철의 행동경제학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좀 더 쉽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거 보시면 더 참고가 될 거예요. 오늘 이게 다른 강연과 비교해서 약간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저 여기 계속 주변에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예,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